내가 만난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독창적 문명을 가진 나라였다. 한글은 일주일이면 배우지만 한국어는 50년이 지나도 다 배울 수 없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물 안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한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한 이야기인데요. 우물 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의 저서이기도 한데요. 한국 밖에서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1965년 김포공항에서의 그 첫 순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32살, 갓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역사학자였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만 조사하고 돌아가자. 그 6개월이 어느새 반세기를 넘어버렸네요. 저는 마크 피터슨,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 박사학위를 받고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온 역사학자입니다. 예일 리뷰, 하버드 저널 오브 에이지에틱 스터디즈 등의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 다시 보기, 유교와 한국 사회 같은 저서들을 통해 서양의 한국학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전문가가 되려 했던 건 아니었죠. 중국과 일본은 이미 너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 내가 한국을 연구한다면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거야. 하버드 시절 제 지도교수 에드윈 라이샤워의 말이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속 한 구절. 조선은 500년 동안 단일 왕조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안정성을 보여준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는 처형되었고 러시아에서는 로마노프 왕가가 몰살당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왕조가 계속 바뀌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500년 동안 한 왕조를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그 책에서 처음 본 한글. 영문 번역본 사이사이에 적힌 이상한 기호들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한글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문자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과학적으로 설계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한국 유학생 김윤서의 설명이 제 학자적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은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 문헌에 빠져 있을 때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는 혁명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다니. 김포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을 때 운전사가 던진 첫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직설적인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첫 일주일, 저는 문화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매운 김치에 혀가 마비됐고 온돌방의 열기에 잠을 설쳤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이상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감정에 압도됐습니다. 처음 만난 김윤서의 가족이 저를 명절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들의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태도에서 정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죠. 정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김윤서의 할머니는 말없이 제 밥그릇에 고기를 한 점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정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죠.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직관적인지 실감했습니다. 문자학을 연구한 제가 봐도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경복궁 지편전 앞에 처음 섰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곳에서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권력자가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희귀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문 밖 구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연구해야겠다. 단순한 지역 연구가 아니라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브리거명 대학에 돌아와 한국학 과정 개설을 제안했을 때 학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간 국가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나라죠. 5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당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한글의 과학성, 조선의 놀라운 안정성, 한과 정 같은 독특한 정서. 이 모든 것이 서구 학계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눈을 정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준 나라.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한국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선입견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학생들은 한국을 전쟁의 나라로만 알고 있죠. 한국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침략과 고통의 역사로만 기억합니다. 한국은 계속 침략당한 나라 아닌가요?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1970년대 불이검영에서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몽골처럼 영토 확장에 집착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문화와 국경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 왕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무려 518년 27대에 걸쳐 이어진 단일 왕조는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영국 윈저 왕가는 겨우 100년 남짓, 중국 청나라도 267년에 불과했죠. 스탠포드에서 열린 학회에서 이 주제로 발표했을 때 서양 역사학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건 발전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혁명 없이 어떻게 진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는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을 겪었을까요? 러시아 혁명은 왜 7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나요? 조선의 비결은 급진적 혁명 없이도 점진적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실력 중심의 관료제를 통해 폭력 없이도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죠. 한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이유도 이런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과 일본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전 왕족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이 16세의 일가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고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은 집단 총살당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뀔 때도 이성계는 고려 왕족인 왕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했고 후손들은 성씨를 바꿔 사회에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왕씨보다 김씨, 이씨, 박씨가 더 많은 겁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양 중심의 역사관은 군사적 팽창, 혁명, 영토 확장을 발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는 다른 가치를 보여줍니다. 내적 안정성, 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50년간 한국 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불과했다는 것.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 길은 어쩌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서양 학자들은 흔히 한국과 일본을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30년간 두 나라를 비교 연구한 저에게 이는 심각한 오해로 보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두 사회의 근본 구조와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1979년 교토대학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것이 있었죠. 일본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도쿠가와 시대 1600-1868의 사무라이는 인구의 6%에 불과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농민이 사무라이가 될 기회는 사실상 없었죠. 일본 무사는 칼 두 자루를 차고 다니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어요. 심지어 평민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참수권까지 있었죠.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과거 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기회 평등은 아니었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관료가 될 수 있었죠. 정조 임금 시대 실학자 박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만 하면 모두 벼슬길에 오를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평민 출신이었고 실학자 정약용의 아버지도 향리지방 관청의 하급 실무자 출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보다 빨리 근대화에 성공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사무라이 계급이 권력을 유지한 채 산업화를 추진했죠. 반면 한국은 학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였기에 실용보다 이상을 중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론 불리했지만 장기적으론 더 건강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었죠. 두 나라의 차이는 글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일본은 한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덧붙였습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됐죠. 반면 한국은 한글이라는 혁신적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가 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글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1995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난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학자로서 솔직히 답했습니다. 일본은 아름다운 표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정원, 다도, 도자기 등이 그 예죠. 하지만 한국은 깊은 철학적 사유와 실용적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나 조선 수학자들의 업적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를 중시한 문화입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형식을 중시했다면 한국은 본질을 추구했다는 점. 일본이 서열과 규칙을 중시했다면 한국은 실력과 덕성을 중요시했다는 점. 이 차이가 오늘날까지 두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크 교수님은 한글을 얼마나 만에 배우셨나요? 하버드에서 열린 한 강연 후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일주일이면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역설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지만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입니다. 1972년 저는 부리검영대학에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은 단 2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원리, 받침의 개념을 이해하자 거짓말처럼 한글 읽기가 가능해졌죠. 이 속도는 중국어나 일본어 학습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한국어를 사용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죠. 교수님, 왜 같은 말인데 상황마다 다르게 말해야 하나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한 높임법 단계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라고 하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80년대 초 제 제자 중 한 명이 서울에서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한 모임에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한국인에게 반말을 썼다가 큰 망신을 당했죠. 언어는 배웠지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러시아어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 문법 규칙과 단어를 익히면 익숙해집니다. 한국어는 다릅니다. 기본 문법을 완벽히 익혀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용법이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좀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의 일화도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를 보다가 좀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잠비지AMBI로 들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했거든요. 한국 학생들에게 잠비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미묘한 발음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큰 장벽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을 걸면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로 대답하거나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말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무의식적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복잡성 속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을 중시하는 언어.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이 담긴 상황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언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인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는 문자 체계입니다. 일본은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한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했죠.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표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두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65년만 해도 신문과 공문서는 한자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부터 학술서적까지 한자 없이는 읽기 어려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30년 후인 1990년대 중반에 다시 방문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터슨 교수님, 요즘은 이렇게 한글만 써요. 더 편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서울대 학생들의 논문을 검토하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가 거의 사라진 것이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약 2,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지식 장벽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언급했듯이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자까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겠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 부리검영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한자를 함께 배웠고 다른 그룹은 한글만 배웠습니다. 초기에는 한글만 배운 학생들의 진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6개월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죠. 이건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입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죠. 제가 동료 교수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자를 함께 배운 학생들의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를 배우면 학생, 학원, 학자 등 관련 단어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자는 분명 한국어 고급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한자 교육을 줄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 차이와 직결됩니다. 일본이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회 구조를 유지했다면 한국은 실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외워야 하니까요. 이는 좋은 교육 환경과 충분한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자를 외우지 못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농촌 출신으로 새벽부터 일해야 했기에 한자를 외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가요? 당시 교장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한국 교육부의 요청으로 한자 교육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 중심 교육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기회 평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어원 이해와 고급 어휘 습득을 위해 기본적인 한자 교양 교육은 필요합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문자 개혁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냈습니다. 문맹률이 1960년대 30%에서 오늘날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 기적의 출발점이었죠. 결론적으로 한자 교육의 감소는 단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이득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보편화는 지식의 민주화를 의미했고 이는 한국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한 계층화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더 포용적인 문자 문화를 만들어냈죠.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행사장.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는 순간을 TV로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24년 한강 작가가 또다시 작별하지 않는다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한국 문학이 세계적 인정을 받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맥락은 번역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서기 전까지는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부족했죠. 한국어에는 영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표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칼칼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맛에 관한 표현인데 영어의 스파이시 매운, tang와 이상큼한, 세이버리 감칠맛 나는 중 어느 것으로도 정확히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맛을 경험적으로 알지만 외국인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죠. 쓸쓸하다, 아련하다, 시리다 같은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특정 상황과 맥락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의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마치 물감이 서로 섞이는 것처럼 경계가 모호합니다. 기쁨 속에 슬픔이, 분노 속에 연민이 함께 있죠. 이것을 영어의 명확한 경계를 가진 단어들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어가 담고 있는 한과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 체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한국 문학의 핵심 정서인데 이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대 번역센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죠. 원작에 등장하는 가슴에 맺힌 한을 풀다라는 표현을 놓고 번역자들이 이틀 동안이나 토론했습니다. 리잘브 더 리젠트먼트 인 원즈 하트, 릴리스 더 어규멸레이티드 사로, 언탱걸 더 나트 어브 비터 러그레. 어느 것도 원문의 깊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은 복합적 감정이니까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등 한국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이 감정은 영어권 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어펙션 애정, 어태치먼트 애착, 반드 유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인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감정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2015년 저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은 단순히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세계관과 존재 방식이 담긴 문화적 코드입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번역은 단어의 전환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번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K-팝, K-드라머,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BTS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는 시대가 왔죠. 이로 인해 한국어 특유의 표현들이 번역 없이 세계 언어로 직접 진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박, 화이팅, 오빠, 언니 같은 단어들이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이 센파이, 쓰나미와 같은 단어를 영어권에 전파했던 것처럼요. 201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번역을 통해 한국어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번역의 한계를,
문화에 대한 직접적 이해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감성과 문화적 맥락을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창조했죠. 좋은 번역은 단어의 변환이 아니라 문화 간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원문에서 벗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창조적 변형이 필요합니다. 데버러 스미스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번역 심포지엄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같은 텍스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다르고 때로는 내용이 약간 변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죠.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이렇게 풍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발전했다면 한국어는 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발전했습니다. 문법적 측면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가 문장의 중심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공유된 이해와 맥락을 전제로 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는 관계성을 언어 구조에 내장시킨 독특한 특성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문장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언어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2000년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지역어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옥스포드 사전에 한한과 정쟁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은 번역 대상이 아니라 세계가 공유하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 목적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더 넓게 확장되어 한글로 표현된 한국인의 감정과 사상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과 문화의 세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번역되고 있으며 세계 독자들은 한국 특유의 감성과 사고방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어의 깊이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0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54년. 제가 한국을 연구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바친 셈이죠. 하지만 고백하건대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할수록 한국 역사를 파고들수록 그 깊이는 끝없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터슨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겠네요. 강연 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본질이죠.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한국과 서양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양에서는 우물밖 세상을 모르는 좁은 시야를 의미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약소국이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단일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안정성입니다. 중국과 일본, 심지어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런 안정적인 통치 체제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은 급진적 혁명 없이도 점진적 개혁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죠.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선견지명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했지만 기존 문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더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발명을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역사가 아니라 독창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동시에 서양 학자들도 자신들의 시각을 재고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역사관은 군사적 팽창, 식민지 개척, 급진적 혁명을 발전과 진보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다른 방식의 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무력이 아닌 문화와 대립이 아닌 조화를 통한 발전 말이죠. 저는 한국 연구를 통해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지배가 아닌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문명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팝, K-드라머, K-뷰티, K-푸드의 성공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본질적 가치, 즉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전통과 혁신의 조화, 감성과 이성의 융합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수강생이 5명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이 경쟁하는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조언을 합니다.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분명 가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역사, 문화는 세계사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관점에서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화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한국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더 깊고 폭넓은 시각으로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평생을 한국 연구에 바쳤나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내게 보여준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물밭 개구리가 되어 더 넓은 시각으로 서로의 문화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시작일 테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